2차 동아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 공주 전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밝아요. 너무 빨라서 안 보입니다. 피곤해. 이 정도 봤어. 여기 조금 더 어둡게 해주세요. 예, 정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93년 공주에서 동학기념사학회가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주로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맡으면서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유족 찾기 사업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회가 되어서 공주전투를 좀 더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조금 얻었습니다. 그 학술적인 성과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 국회의원님도 많이 동의하고 계시지만 동학혁명의 2차 동기가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과의 항일 전쟁이었고 그 한가운데 있었던 공주전투도 항일 전쟁이었다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서훈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주전투 역시 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하면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무장기포부터 다음해 3월 황해도 농민전쟁까지, 황해도 농민혁명까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군이 6월 21일 음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을 점령할 때, 조선왕궁을 점령할 때 바로 거기에 가장 앞서서 싸웠던 세력은 동학교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동학교도들이 일본군과 맞서서 앞장서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근원 중에 하나는 바로 1860년대 최재우 선생에 의해 창도되고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전파된 확산된 동학이 그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대전 포동문이나 용담유사 안신가를 보면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반해세 정신이 뚜렷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최시영 선생 때 교조신혼운동 시기에 바로 공주에서 보은까지 6개월여 교조신혼운동을 벌일 때 거기에 매 신혼운동마다 첫 예양에 주장이 명백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바로 1894년 한국 사회를, 조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왜군이 개혁할 때 바로 왜군에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내걸고 싸웠던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조선 왕궁 점령에 대치해서 보통 남쪽 농민군은 9월 10일 삼리에서 공개하고 북쪽 농민군은
9월 18일 청산에서 공개한 것을 계기로 보통 2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바로 일본군이 조선왕국을 점령하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동학도들이 바로 나섰던 모습들이 사료로 확인도 됩니다.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입니다.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은 당시 일본에서 조선에서는 공사나 영사 또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일본 정치계와 또는 대본령과 직접 소통했던 비밀 문서입니다. 거기에서도 7월 8월에서부터 6월 20일 경복궁 점령인데 조선왕국 점령인데 7, 8월부터 경상, 전라, 충청에서 각도의 동학당들이 봉기하고 일본인과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공주 중심으로 좀 보니까 6월 22일 날 강경 항산에서 동학농민군들이 항일 군수문자 모집 활동을 했는데 공주에서 지휘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록을 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입니다. 동학농민군들이 지금 막 봉기를 했는데 이때 9월 22일 날 당시 동학군 진압 최고 책임자 인천에 있던 남부병창감 이토가 일본 공사 오토리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서울 간의 병창 기지는 동학당 진압당 때문에 모든 사업이 정지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동학당 진압을 위한 특별 부대가 필요하다. 진압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여기 남북적 동학농민군들은 공주를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여기 충주나 이쪽에서 수만 명이 모이고 또 병창 기지를 습격하고 그랬습니다. 이 병창 기지가 당시 청일전쟁을 하면서 군수문자를 수송하고 또 군용전선이 있는 길인데 여기를 습격한다는 것은 바로 청일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북적 동학농민군이 전쟁 목표가 2차 봉기의 목표가 항일 전쟁이었다는 것을 잠깐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봉준 장군이 잡혀서 이 신문 받을 때 신문 기록으로 남겨놓은 전봉준 공처에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에 들어와 즉 6월 22일 조선왕국 점령에 대해서 항거해서 일본인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전투를 앞두고 전봉준 장군이 충청감사 박지순에게 보낸 대전서에서 일본 도적놈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공주로 가려고 한다. 공주로 간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유생들도 가보년에 1894년에 봉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동에서 서상철 유성의병부대는 8, 9월 정도에 2천여 명이 모여서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봉기했고 그런데 일본군과 전투를 했었는데 결국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들은 바로 1894년에 또는 다음에 3월까지 황해도 농민봉기까지 계속 일본군과 전쟁을 하죠. 바로 유생들이 또는 양반들이 의병들이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오히려 상을 줘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봉준 판결 선고서입니다. 전봉준 판결 선고서는 일본 공사관 기록에 의하면 일본 공사의 이노의 훈령으로 서울에 있는 영사관 1등 영사 우치다가 스스로 이렇게 매 법정에 철수겠다고 합니다. 매 법정에 출석하고 그 다음에 전봉준 판결 선고에서 보면 회신했다고 즉 우치다가
정봉준 재판하는데 같이 모여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회신 기록을 남겨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정봉준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구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즉 명확하게 정봉준이 일본군 원한에 의해서 전쟁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정봉준 판결 선고서는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또는 일본 정부와 함께한 조선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정농민군의 명확한 한일 2차 동학농민혁명은 10월 15일경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주들은 힘을 합쳐서 외적을 치자,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즉 일본과 지금 청나라가 20만 정도 서로 신식군대가 붙는 청일전쟁 와중에서 동학농민군을 일본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청일전쟁 수행해서 4,5천 명이, 지금 연구 결과는 4,5천 명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700여 명의 후비보병을 대보령에서 일본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때 파견할 때 히로시마 대보령에서 명령하기를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앞으로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모조리 죽여라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이때 일본군의 조선왕국 점령으로 비롯된 김홍진 내각을 압박해서 사실은 조선군의 군사지휘권을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탈취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미 학술적으로 다 정의된 부분인데 잠깐 좀 말씀드립니다. 일본군이 조선군의 군사지휘권을 탈취했다는 얘기는 2차 동학농민군의 전쟁은 한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군의 압박으로, 일본 공사의 압박으로 조선왕조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특별 군사기구 도수무령을 결성하는데, 이 도수무령에서 지방출진, 선봉진, 통이영, 경리청, 장의영 장교들에게, 또 지방군에게, 충청남사 등 지방군들에게 일본 장교의 지휘받을 것을 전령을 내렸던 것이 기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학교도 전원 학살 명령에 대해서 지금 학술적으로 좀 더 이야기되면 총칼을 든, 화승총을 든, 주창을 든 동학농민군뿐만 아니라 동학교도도 죽여라는 것이 됐고, 또 동학교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무튼 일반 농민들에 대한 학살로 실제적으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근대 일본의 제노사이드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군의 동학교도에 대한 전원학살 실행의 문제점은 당시 조선의 국내법과 조선 사법권 침해이고 최소한의 그 국제법 위반이다. 당시에도 포로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또 마구잡이로 죽여버렸던 그러한 사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도 이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후비보병의 동료군진대에 하급 병사의 종군 입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이나 일본군들의 오고 갔던 문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보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 서울에서 용산에서 지금 후비보병 식구대에 대한 700여 명이
삼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충주길, 충주 대구길로, 또 청주길로, 또 공주 전주길로 이렇게 삼로로 내려오는데 여기 10월 17일부터 기록에 남기를, 그러니까 후비보병 19대대가 출발하자마자 경기도 곤지암에 도착해서 적주는 체포하여 총살하고, 집집마다 십수색해서 달아난 자들은 모두 총살했으며 부녀자 13명을 구금했다. 지금 저기 민간인 가리지 않고 학살했던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 남원입니다. 동학의 가옥 수십 호를 불태웠다. 야만 적이죠. 그 다음에 동학 10명을 잡아왔다. 한일에게 명하여 불태워 주겠다. 참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 유족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집안에 전에 일어나면 끔찍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14일입니다. 장흥 전투. 쫓아가서 많은 이들을 때려 죽였다. 이런 얘기. 때려 죽인 것이 48명, 부상을 입힌 것이 10명, 생포자는 고문에 불태워 죽였다. 뭘 고문으로 이야기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5년 1월 5일 해남입니다. 총검을 장착하고 호령에 맞춰서 일제히 달려들어 찔러 죽였다 하는 이런 기록을 집안에 남기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학교에 이렇게 보고 되었습니다. 집단 학살, 일본인이 조선의 시민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항자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동학혁명 시기에 일본군이었다고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것과 함께 사료를 보면서 주한 일본 공상한 기록에 후기부병 19대대 대대장이었던 미나미 소자가 일본의 고위 관리들과 조선 총리 등이 모여서 이 담화를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후기 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내부 보고서에 일본 공사와 사령관의 목령에 따라 동학도의 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주 장흥 강제 쪽에 가서는 많은 비도를 죽이는 방침을 취하여 동학 땅이 잡히는 대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껏 학살했길래 저런 보고서까지 남기고 있는지. 근데 그 부분을 이 지금 후비보병 하급 병사의 기록을 통해서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요. 잠깐 공주전투 잠깐 보겠습니다. 공주전투도 바로 후기군 19대들 중에 서로 군진대가 내려왔던 길이었고, 거기에서 공주전투에 모리오 부대 150명, 그 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온 병군 800명, 충청 감영군 우영군이 있었고, 아마 남북적 농민군은 한 10만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료를 좀 최근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 빨간 선, 저 산줄기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 충청 감영이 있습니다. 공주가 당시 충청남북도 도청 소재지였죠. 그래서 저 산줄기를 중심으로 22일간 전투를 했었고요. 여기 삼로로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을 나주, 장흥, 해남, 광주 등 몰아서 학살하면서 90일간의 후기보병 19대가 전투가 끝나고, 그러나 또 황해도에서는 다음해 3월까지 동학농민군의 항쟁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공주전투에 있어서 바로 전투지휘는 역시 후기 19대 대장 오리오데이가 했다는 것. 따라서 공주전투는 한일
전쟁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유유상의 개전서, 정봉준의 개전서를 보더라도 의병이다 또는 정봉준의 개전서, 일본 도둑놈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움직이는데 우리 같이 함께 같이 해서 죽자고 하는 이런 개전서에서 못해도 명확하게 한인전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북적 연합농민군이 모인 공주전투는 정말 좀 특이합니다. 22일간 농사들을 후퇴해가지고 다시 또 재공격을 하기도 하고 신식소총과 화승총의 싸움에서 정말 죽기를 무릅쓰고 싸웠던 그런 공주전투를 좀 볼 수가 있고요. 11월 9일 전투 뒤에 죽을 각오로 먼저 산에 올라오니 저들은 무슨 의미이며 무슨 담력이냐. 지금도 그들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남북적 연합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정말 동학농민혁명 사상 정말 특이한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남북적 연합농민군들이 바로 준비된 전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년에 특히 공지전투에서는 유생의병장도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유상인데 본인이 충청감사에게 개전서를 쓰면서 공주참의소 의장이라고 이렇게 밝혔고 의병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공주전투에 좀 특별한 것은 바로 이유상이 흔적을 쫓다 보니까 이유상이 주로 활동했던 건평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노론가문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집안에서 20여 명의 한시 청년들이 식량을 가지고 공주전투에 참여했는데 4명이 전사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유생들은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아무튼 공주전투는 일본군에 의한 처철한 제노사이드 학살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우금티에서는 시체가 폭이어 쌓이고 승죽골 골짜기면 전부 무덤이 되고 송장뱀이 보아티 빌방과 보아티 곡에 효포 앞에 혈흔천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인역에서 90티켓 고개까지 약 2km의 거리에 무덤이 줄지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주에서 2005년, 2015년에 구전자료집입니다. 그리고 공주전투에서 학살자로서는 그 도대체 동학농민군을 누가 죽였냐고 할 때 대다수는 일본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많아야 150명 또는 모의고대가 오기 전까지 40여 명이 활동했는데 왜 일본군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살자로서 일본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금티 전투에서 일본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수원이라고 하는 거 공주 서쪽에 있는 금강 서쪽에 있는데도 거기에서 일본군에게 잡혀서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 또 우성명 동리에서 일본군이 웅진동 송장댐에서 장작가리에서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후손들이 기억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본군이 총살을 시켰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서울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확인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계시지만 1980년부터 조동열 교수가 동학농민혁명은 처음에 봉건체제에 대한 혁명으로 전개되었으나 후에는 일본군의 파병에 따라 혁명경쟁을 하게 되어 반대국민운동이 나타났고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 후 기점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미 학술적으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4년 동학명예회복 특별법 이걸 좀 개략 보더라도 입법 취지나 적용 시기, 적용 대상자가 이것만 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체가 동학농민군이냐 의병이냐고 하는 이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좀 5년을 이런 서울활동
불구하고 또 2005년, 2004년 특별법 이후에 명예회복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혹시 아직도 보훈처가 1950년도 동학난 인식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좀 하게 되면서, 그런데 94년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지금 이제 독립유공자들은 최소한 생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8평 쪽방촌이 대다수가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즉 서훈제도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서훈제도로 독립유공자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제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